고려 소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귀족층에서 향유한 경기체가와는 달리 우리 학습활동에 한림별곡이 나와 있죠. 경기체가인데 그것과는 달리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시가를 가리킵니다. 고려 소교 또는 여요 또는 장가라고도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고려 시가 전체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한문체, 시가인 경기체가를 제외한 고려가요를 일컫습니다. 여기에 향각의 가요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고려에 이르러서 향가가 쇠퇴하면서 귀족층의 한문학이 고려 문단을 이끌어가게 되자 이와 상대적으로 평민층에서 새롭게 나타난 노래가 고려가요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제정 이후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이제 삭제된 작품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식은 분절식, 우리 예전에 가시리 같은 작품을 배웠을 텐데요. 대부분이 분절식, 분절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율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석양별곡이나 청산별곡, 우리가 오늘 배울 청산별곡에서처럼 대체로 3-3-2조, 여기 잠깐 보면은 사러리, 사러리, 라따 이렇게 3-3-2 이렇게 3-3-2조 3음보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 이것을 분절체, 연장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청산별곡도 8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되어 있는데 정가적, 사무곡 등과 같이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후렴구는 아무런 뜻 없이 악류를 맞추기 위한 장치로 주로 악기 소리를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삶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자 미상이고요. 고려가요의 주된 내용들은 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또는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록 문어는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 향, 악보 등의 수록이 되어서 궁중음악으로 향유되었습니다. 청산별곡은 고려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고려 소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려 소교, 고려 가요는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문자로 정착되었으며 고려가요 중에 비유와 상징성이 뛰어나 문학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척신들의 횡포와 무신들의 무단정치, 몽골의 침입 등 내후외환에 시달리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동경과 현실 도피적인 은둔사상, 추락사상, 낙천성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삶에 대한 절실한 고뇌와 슬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년과 6년, 2년과 5년, 3년과 7년, 그리고 4년과 8년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년부터 4년, 그 다음에 5년부터 8년까지 반으로 나누어서 접었을 때 대응되는 구조, 대칭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5년과 6년이 바뀌면 대칭 구조를 이루게 전체 구조가 대칭적인 그런 형식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노래는 구비전승 과정 또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5년과 6년의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년과 6년을 바꾸어 놓으면 1년부터 4년은 청산을 노래하고 5년부터 8년은 바다를 노래하는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짜임의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바뀜에 그치지 않고 시어의 의미와 시적 사상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즉 시적 화자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결국 이상향에 이르지 못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산이나 바다를 찾아 외롭게 사는 민중의 애달픈 심정과 삶에 대한 비애를 읊은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 세 가지의 화자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바다나 산이나 이렇게 이상 세계를 찾아 다니는 민중의 심정, 삶의 애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셋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떠도는 유랑민 또는 시련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 여인, 혼탁한 사회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지식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 갈리는 고려 소교이고요. 현실에 대한 그런 도피적인 그런 욕구, 현실이 너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청산과 바다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죠. 현실 도피적이며 애상적, 그 다음에 삶의 비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AABA의 구조를 보이고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 후렴구, 고려 가요의 특징이 되겠죠. 후렴구로 연을 구별하고 그래서 분절체, 분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고요. 같은 위치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3-2조 3음보 율격 후렴구 부분에서 리을과 이응의 음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쾌하고 밝은 느낌,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조를 보면요. 1년에서는 청산을 동경하고요. 2년부터 5년까지는 현실의 비애, 6년부터 7년까지는 바다를 노래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술로서 그 현실의 고통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의 사러리였다. 3-3-2조 3음보 3-3-2조 3음보 그리고 A, A, B, A 구조라고 했습니다.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청산에 살고 싶어라 가고자 하는 곳은 청산이 되겠죠. 바로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 이상향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고통, 비판, 불만으로 인해서 청산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속세와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세계이며 현실, 도피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은 소박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들어서 큰 거 전체를 비유하고 있으니까 대유법이 쓰였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는 후렴구에 해당합니다.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는 후렴구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연과 연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 후렴구는 리을과 이응음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화자의 정서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후렴구 부분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그런 후렴구에 해당하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하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 하세요. 여기도 A, A, B, A 이렇게 되겠죠.
자고 일어나서 운다. 새한테 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고요. 여기 보면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고 표현하죠. 둘은 화자와 새는 동병상련의 관계입니다. 울어라는 우는구나 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는구나 하는 감탄형의 표현이 되겠고요. 울어라 이렇게 울어라 라는 말로 하게 되면 명령형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운다, 울어라 라는 표현을 노래해라 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도 노래해라 라는 명령형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널라와 시름 하나도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화자의 비애, 화자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둘은 동병상련 관계에 있습니다. 후렴구 나와 있고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에서 물 아래는 속새에 해당합니다. 이 가던 새를 갈던 밭, 갈던 사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갈던, 경작하던 밭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는 바로 유랑민이 되겠죠. 유랑민.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던 새, 새가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새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화자는 좌절한 지식인 또는 뭐 변방의 병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화자를. 그래서 화자의 상실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님, 가던 새를 나를 버리고 떠난 님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의 화자는 시련을 당한 여인의 슬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아래는 속새,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는 얘기는 미련, 속새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청산과 물 아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도 세수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익묻은 장글란, 익묻은을 이끼 묻은 장글란 쟁기. 이끼 묻은 쟁기, 이끼 묻었다라는 얘기는 녹슬었다라는 얘기겠죠. 농기구가 쓸 수가 없어서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유랑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유랑민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녹슨 병기, 녹슨 병기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좌절한 지식인, 변방의 병사, 정치적인 그런 대립의 관계의 상황에서의 좌절한 지식인, 변방의 병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끼 묻은 은장도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실연한 여인, 실연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여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리공 저리공 하여 이럭저럭 해서 낮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까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리요. 낮은 좀 절망감이 덜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밤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밤은 고독, 절망의 시간, 화자의 고독감이 아주 큰 극대화되는 시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서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앞부분에서는 청산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삶의 비애와 고독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고 있고 밤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여기에서 돌, 화자는 무심코 날아온 돌에 맞았어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무심코 날아온 돌에 맞아서 아무런 저항이나 하지 않고 그냥 맞아서 울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돌은 운명, 운명적인 비애를 얘기하고요. 맞아서 운다 라는 부분은 체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날아온 무언가로 인해 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슬픔의 화자가 슬퍼하는 원인, 비애의 원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